네, 오늘은 선물시장 원리부터 원리를 할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남은 분량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자국 통화를 아니 상대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확률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 거죠. 보통 환율 상승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보통 기축 통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화폐와 기축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됐다 걸 얘기해 줍니다. 즉 상대 통화가 자국 통화 가치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는 US 달러 1달러가 우리나라 화폐로, 즉 자국 화폐로 얼마냐, 즉 상품처럼 취급해서 달러를. 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259.5원에서 1483.5원으로 상승했다.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 경우에 지금 상승했다.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하락했다. 그래서 외국 통화 가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률을 구하게 되면 쉽게 그냥 17.8%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원래 1259.5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변했던 1483.5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값을 분모해 그 다음에 나중에 변한 값을 분자해 이렇게 하면 상승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이 변했을 때 그것을 자국 통화의 가치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평가 절상됐다, 평가 절하됐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보통 그렇게 외국 통화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자국 통화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자, 그럼 자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즉 평가 절상이냐, 평가 절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절상률, 절하율 그 정도는 계산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를 따진다고 하는 거는 원화 가치를 원화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화의 가치를 따지는 거는 상대국 통화의 가치로 따져야 되겠죠. 가장 많이 따지는 게 기축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달러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따질 수 있으니까요.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위에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를 약분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분자 분모가 뒤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환율 1259.5하고 1483.5 곱한 거를 분자 분모형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 자체로만 보면 이 식을 비교해서 이 자체로만 보면 분모에서 분자로 변했을 때 분모에서 분자로 변했을 때 그때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1483.5에서 1259.5가 변한 그런 변화율을 계산한 것 같은 그런 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변했을 때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변화율을 구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분명히 뭐 상승이냐 하락할 때는 처음에 수치에서 나중에 수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환율이 외국 통화 가치 기준이냐 자국 통화 가치 기준이냐 할 때 그 서로 그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1%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 보통 수출업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러로 표시했을 때 떨어져야, 즉 우리나라
1,000원의 가치하고 우리나라 상품 1,000원짜리의 가치는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안 변했더라도, 즉 우리 상품의 원화 가치는 안 변했더라도 환율이 올라서, 즉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다. 뭘로 표시했을 때? US 달러로 표시했을 때, 기축통화로 표시했을 때.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요. 우리나라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죠.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막상 수출업자 입장에서 계산해야 될 변화율은 환율의 상승률이 아니고 원화 가치의 하락률이 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국 상품의 가격이 15.1% 떨어졌다. 원화 표시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환율 상승률은 수입업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1달러짜리 미국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1달러짜리 화폐 가치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1달러짜리 화폐 가치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1달러짜리 미국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변동의 효과하고 환율 결정 이 요인은 경제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제 선물하고 수압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랬죠. 그거를 단순히 선물하고 수압의 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금 조달할 때 왜 그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건지, 즉 위험관리 면에서 볼 거고, 또 하나는 위험관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오늘은 그래서 선물 거래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선물 거래의 원리에 대해서. 자, 선물 거래를 설명할 때 보통 선물 거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잘 알고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래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못 알아듣고 해서 그냥 그 방법을 쓰는데, 배추 밭대기 거래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익숙하냐면, 몇 년 전부터 배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폭락하고 폭등과 폭락을 막 반복하고 경제학에서 그게 거미줄 현상, 거미줄 효과라 그러잖아요. 한번 올랐다 그러면 또 잔뜩 또 배추 농사를 짓고, 또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배추 농사 또 잘 안 하고, 그래서 막 계속 돌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격 위험이 굉장히 큰 상품이다. 그렇죠? 가격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를 주부들이 농부들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주부 모임, 어떤 지방의 농부들하고 이렇게 따로 1대1 계약을 하는 거야. 배추 가격 변동이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우리 서로 한번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주부하고 농부하고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약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게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이게 추수하는 시기. 배추를 수확? 추수란 말, 수확? 배추 수확. 현재라면, 예를 들면 이걸 봄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가을이라고. 대충 뭐 이건 3월? 뭐 10월? 뭐 이렇게. 그렇게 봐도 좋고. 하여튼, 미래죠, 미래? 가까운 미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수확할 때, 거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하자. 미리 정하자. 배추 한 포기에, 그러면 2,000원에 하자. 그런 계약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양쪽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걸까요? 즉, 주부는 가격 상승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는 가격 하락을 염려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몇 년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정하는 거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서로 이제 가격에 대한 거는 뭐 서로 협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딜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픽스를 시켜놓으면 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확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때는 뭐만 하는 거야? 이때는 계약만 하는 거죠? 계약하고, 이때 이제 계약에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배추 한 포기를 주게 되죠. 한 포기를 주면 몇 포기, 양도 뭐 결정을 했겠죠. 배추 한 포기당 배추 한 포기를 주면 여기는 2,000원을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참 전에 7개월 전에 이제 계약했던 그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돈이 오갈 필요가 없고 계약만 하고 이때 이제 돈하고 물건하고 이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래를 선도 거래다. 선도 계약, 선도 거래. 오케이. 영어로 forward라고. forward contract다. 이렇게. 이거는 선도 거래라는 뭐 교육을 받아서 이걸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자연히 이런 걱정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이게 바로 위험 관리죠. 뭐. 위험 관리라는 게 가장 적극적인 게 위험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제거시키는 방법은 픽스 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희비가 서로 엇갈릴 수가 있어요. 희비가 서로 엇갈릴 수가.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 수가 있냐면,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서로 누가 뭐 잘한 거냐 뭐 이렇게 서로 따져보는 뭐 그런 일은 안 해요. 원래 목적 자체가 이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이때 배추 포기 계약 가격은,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 가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때 실제 가격이 3,000원 이렇게 하면 주부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셈이죠. 계약하기 잘했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농부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차라리 안 했던 게 낫을 뻔했다. 그거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이게 3,000이 아니라 1,000이 됐어 봐요. 그럼 또 상황은 반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 졸이고 하면서 나중에 누가 이익을 보느냐, 내가 이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계약을 잘했을까, 그거를 이 7개월 동안에 가슴 졸이, 그런 식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에 더 세방되고자 하는 거죠. 이 처음에 맺었던 이 가격은 농부 봤을 때 손해볼 일 없다, 주부 봤을 때 손해볼 일 없다 생각이, 서로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성사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2,000원에 거래를 하면 양쪽 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둘 중에 한쪽이 이제 웃게 되는 거. 또 이렇게 되면 또 둘 중에 한쪽이 웃게 되는 거고, 뭐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겠죠. 자, 실제 가격이 3,000원이 됐을 때, 저는 누가 웃느냐 뭐 그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자, 실제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는 계약을 하지 않아요.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부가 배추를 이쪽으로 건네주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어떤 때? 배추 농사를 망쳤을 때. 그럼 어떡할래요? 그거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대비를 하려면 배추 한 포기 대신에 얼마를 주면 돼요? 배추 한 포기 값을 주면 되잖아요. 3,00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딱 정산을 하면 이렇게 돈이 양쪽으로 오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만?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3,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3,000원짜리 농부는 3,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즉 포기당 1,000원 손해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주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이제 배추 농사에 망쳤으니까 1,000원 주면 1,000원 받아서 2,000원 합쳐서 3,000원을 만들어서 배추 시장 가서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하고 돈하고 맞교환 하는 방식을 이제 실물 인수도다. 영어로 딜리버리 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서 차액만 일방적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현금 정산이다, 캐시 세틀먼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양하게 이제 이 예를 갖고 선물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선물 거래가 얘기할 때 여기서 끝나면 이 선물 거래 자체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 거고, 선도계약 자체에 대한 거. 이게 이런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선도거래 혹은 뭐 선물거래의 다양한 어떤 거래 구조를 알 수 있게 돼요. 현금으로 결국 해결할 거면 배추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배추가 있어도 망쳤다 그러고서 그냥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추를 건네주기 싫으면 돈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물이 오갈 필요가 없다. 실물이 오갈 필요가 없다. 배추 거래를 하긴 했는데 실물이 오갈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현물하고 선물의 차이. 현물 거래에서는 안 되죠? 현물 거래라는 것 자체가 물건하고 돈하고 교환하는 건데 어떻게 물건이 개입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선도계약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물건이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물건이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선물이 현물 시장을 그냥 이용해서 현금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현물 배추 시장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현금 정산만 하겠다는 거. 그러면 현금 정산만 가능하다 그러면 옆에서 이 거래를 보고 있던 주부든지 다른 이웃집 사람이든지 그 농촌에 배추 농사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현금이 오가지 않는 거 보니까 꼭 배추밭을 이렇게 가꿀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농부일 필요는 없구나. 이게 일반인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배추 농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 실제 가격 시세에 따라서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에서 배추가 한 포기가 3,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1,000원 받는 거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1,000원 주고 이쪽에서 배추를 못 주니까 그 1,000원 갖고 그냥 배추시장 가서 1,000원 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자기는 처음 2,000원 지출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에서도 주부도 일반인하고 거래하는 데서 사실 아주 디테일에 들어가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표현을 지금 못 하는데 배추 밭대기라는 거, 배추라는 걸 상품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공산품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비표준화되어 건 걱정하죠. 않는다 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도 이 사람 생각에 이쪽도 꼭 주부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쪽도 그냥 일반인 상관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약만 하면 돼요. 그냥 계약이 한쪽은 사겠다, 한쪽은 팔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약 가격, 인도 가격, 인도일, 이렇게만 정해지면 매수 매도자, 인도 가격, 인도일 네 가지만 중심적인 건 네 가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 그것만 확실하게 딱 정해놓으면 양쪽이 이렇게 서로 일반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돈만 서로 깨끗하게 이 날짜에 정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인하고 일반인은 배추에 대한 이제는 아무런 배추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그 선도거래는 이런 식으로 위험관리 목적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쁘게 하면 변질, 좋게 하면 발전됐냐면 이렇게 일반인 참여한 이유는 뭐다? 위험관리 목적?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일반인이 참여한 목적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시세 차익.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 이거를 보통 파생 상품에서는 이런 거를 해증이다. 이렇게.
해칭한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만 얻겠다고 하는 사람을 스페큘레이션이다. 투기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해칭은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해칭 혹은 뭐 그냥 해지 혹은 그냥 발음보다 해지 해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된 발음에서 해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통 되게 된 발음으로 스페큘레이션 투기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은 완전한 일반인들은 아니죠. 어떤 일반인? 배축 가격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래야 뭐 정상이겠죠. 하지만 배축 가격에 대한 일가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거래를 말리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일가견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나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거래도 돈을 벌겠다는 방식으로 일가견이 없어도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거래라고 하는 거는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뭐 모든 거래는 이 탐욕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탐욕이요. 위험관리, 해칭은 안 그렇지만 해칭마저도 탐욕이라 그러면은 좀 너무 섭섭한 얘기고 스페큘레이션은 철저하게 탐욕이죠. 그래서 탐욕은 원래 좀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탐욕이 더 강해요. 이게 쉽게 보이거든요. 아주 쉽게 보여요.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론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원래 주식 투자를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위험성 그런 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결국 이런 선도거래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뭐야? 이 배추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배추 이 선도계약을 파생상품이라고 그러고 이 배추는 그 파생상품이 파생돼 나온 기초자산이다. 그죠? 기초자산.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초자산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지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거야. 기초자산의 가격. 기초자산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만 나오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확실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 이런 확률적이다. 이렇게 확률적 성격을 띈다면 그 데이터가 비확률적이라는 얘기는 non-stochastic. 변수긴 변수인데 미래의 패스가 정해져 있는 변수. 마치 시간 같은 것처럼. 그래서 미래 패스를 모르는 그런 확률적 변수인 그런 숫자만 이 기초자산이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를 기초로 한 이런 거래는 가능하다. 물론 이 목적보다는 이 목적이 더 강하겠죠. 자, 그러면 기초자산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금융상품이어도 되고 실물상품이어도 되고 하여튼 뭐예요? 확률적 시계열만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변수라면 이제 변수라는 얘기로 또 바뀌어버리죠. 기초자산이. 그런 변수라면 다 화재상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물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만 있고 실물이 없는 게 있죠? 뭐야? 여기서 실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교환, 상거래라는 얘기예요.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라는 게 있죠. 이건 숫자가 계속 나오죠. 모든 주가의 거래금액 가중평균이니까 대충 만들 때 주가지수 그 표본 샘플에 주식은 실물로 존재하지만 주가지수가 실물로 존재하나요? 어디 가면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어디 가면 이거 만져볼 수 있나요? 없죠?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뭐 금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금리 이거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래는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숫자 알아맞히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죠. 우리 뭐 3개월 후에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그 대상이 되는 변수의 숫자가 얼마일까? 그 확률적 변수니까 이때는 확률이 익적이고 뭐 이제 딱 3개월 후가 되면 숫자가 나타나겠죠. 이게 과연 얼마로 나타날까?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정해놓겠죠, 서로. 이 숫자가 주가지수 같으면 이게 3개월 후에 뭐 2100이다. 숫자 알아맞혀. 그러면 2100으로 우리 거래하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주가지수를 서로 사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쪽은 이것처럼 매수, 한쪽은 매도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거는 2100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없잖아요. 여기다 화폐 가치도 이제 부여하면 돼요. 도박하고 비슷하죠? 점당 얼마로 하자. 포인트당 50만 원으로 하자. 50만 원. 화폐 가치. 여기다가 숫자에다가 화폐 가치를 부여요. 그러면 매수 포지션에 쓴다는 얘기는 마치 이게 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겠다, 팔겠다 이런 거죠. 마치 거래를 실물이 실물이 거래가 되는 거죠. 실제 이때 주가지수가 2100이 아니라 2000이 됐다. 2000.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 포지션 2000이니까 어떻게요? 2100이니까 이 사람 여기한테 2100 곱하기 50만 원을 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주가지수를 넘겨줘야 돼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주가지수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면 주가지수라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넘겨준다고. 주가지수라고. 근데 그 주가지수를 여기다 넘겨주죠. 얼마짜리 주가지수를 넘겨주는 거야? 2000 곱하기 50만 원이죠. 2000 곱하기 50만 원짜리 주가지수 넘겨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돈을 줘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보면 현금 정산이 가능하죠? 현금 정산.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100 곱하기 50만 원 주면 되죠? 100 곱하기 50만 원. 2100 마이너스 2000 곱하기 50만 원을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 쪽은 항상 뭐예요?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그 변수의 숫자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그죠? 매도자는 그 변수의 숫자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 날씨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거는 진짜 주가지수는 뭔가 거래가 돼가지고 숫자가 막 나타나는데, 날씨라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걸 측정하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 대상이 확률적 변수면 다 모두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숫자만 계속 생성해내면 그거를 대상으로 서로 투기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날씨도 온도가 확률 변수 아니에요. 자, 2100이라는 숫자, 2000이라는 숫자 대신에 온도를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온도. 그래서 온도를 2100, 36점, 이거를 3개월 후에, 이게 숫자 알아맞히기 게임이죠. 온도 알아맞히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온도가 지금은 12월 달 한 10도 되려나? 10도라고. 서로 10도를 예상했다. 10도. 10. 그래서 3개월 후에 진짜 온도가 11도가 됐다. 1도당 50만 원에 하자. 똑같죠? 똑같아요. 2,000 대신에 10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온도의 매수 포지션에 쓴 사람이 50만 원 넘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숫자만 확률적인 변수를 띄는 거라면 뭐든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추 밭대기처럼 실물을 갖고 서로 거래를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예요? 현금 정산을 하자. 실물이 실물로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나쁘게 하면 변질돼서 좋게 하면 발전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각종 모든 확률적 변수들이 거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아주 크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보면 이렇게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 스페큘레이터들이에요. 그 실물 존재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 실물에 대한 그 자체는 전혀 그 관심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배팅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이 해지 거래에 상대자가 늘 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근데 너무 90%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하는데 그런 걸 때문에 좀 많이 규제를 하죠. 스페큘레이터들이 너무 많이 참여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재산 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거액 자산가들 대충 그 정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현금 동원 능력이 그걸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현금 동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점당 50만 원, 이 금액을 높여주는 거야. 점당 1,000만 원.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큘레이터들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스페큘레이터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파생상품의 객관적인 거고요. 포멀하게 또 강의 노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생상품이란 언더라잉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죠. 언더라잉 베리어블. 이 언더라잉 베리어블이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그렇게 원래는 언더라잉 어셋이었어요. 언더라잉 어셋. 원래는 파생상품 초기에 나오는 교과서들 보면 다 언더라잉 어셋이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대상으로 실물 자산 혹은 금융 자산 했는데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날씨 파생 상품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위험 관리 수단으로 많이 써요. 그 계절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라잉 베리어블이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근데 대개 트레이디드 어셋의 가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 상품이든지 실물 상품이든지.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재밌게 표현하기로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데 돼지 거래가 된다. 선물 시장에서는. 돈육 선물이라는 거. 그죠? 금은 어디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금이 거래가 된다. 금 선물. 이런 거야. 각종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Specified amount of commodity at a specified price. The bottom line kind of guy, Nick. Absolutely. I mean, that's my philosophy. I took him at his word. My team are young. They were hungry. And they didn't have a clue. A futures contract is an agreement to buy or sell. 잠깐만요. 이게 자막이 안 나오네. 안 되겠다. 저기 쉬는 시간에 좀 보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 원래 파생 상품은 장외에서 거래가 더 많이 돼요. 그런 이유는 원래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 장내에서 거래가 되려면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장내에서 거래는 표준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가 이렇게 아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거래게끔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로 많이 해요. 그래서 대상되는 변수들의 종류는 다양하고 근데 표준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표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등급별로 막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현금 정산을 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실물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진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실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물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장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장외에서 직접 이제 대량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비표준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거래를 하죠. 그런 걸 이제 장외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장외 거래의 규모가 이쪽은 더 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LS라고 하는 상품이요. ELS라는 상품이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장내냐 장외냐 따지면 장외예요. 장외에서 만든 파생 상품을 갖고 그걸 갖고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장내 거래는 이 거래소들을 미국 같으면 이렇게 CBOT, CME, CBOE, 선물 거래소, 옵션 거래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 파생 상품 거래를 다 하고 있고요. 거래 시스템도 이제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 또 이제 영화에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쉬는 시간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산물 시장처럼 이렇게 서로 수신호로 이렇게 농산물 시장처럼 서로 수신호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원래는 아웃크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런 거 없이.
이건 OTC 마켓에 대한 얘기고요. OTC 마켓은 뭐 일반적인 그런 장외시장의 그런 성격을 쭉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3페이지 보시면은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선도 거래라고 그랬죠?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이 포워드든 퓨처즈든 선물이든 선도든 선물이든 이거는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이지. 서로 계약을 하는 거지.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라는 거는 그거를 돈 주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선물을 얼마에 샀다? 선물을 얼마에 팔았다 할 때, 그 얘기는 이거는 매수자, 매도자가 선물을 처음에 거래할 때 이 시점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전혀, 그러니까 현금이 오가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현금이 오가지가 않은 거야, 전혀. 나중에 만기 때만 거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만 하고 이쪽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상품이 아니라. 한쪽은 아까 봤던 거는 이제 포워드라 그랬는데, 포워드란 계약을 한 건데 그 기초 자산, 기초 상품, 그거에 대한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을 한 건데, 따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임의로 결정되어 있다, 스탠다드화되지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표준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누가 원해서? 일반인들이 원해서. 아까 봤잖아요.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거래의 목적이 아닌, 그런 유형관리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스페큘레이터들이. 그래서 스페큘레이터들을 위해서 이거를 거래장을 제공해 줘야겠다. 근데 스페큘레이터들은 해지 거래보다 월등 다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한 9배 정도 다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전부 표준화 시켜서요. 비표준화된 거는 그거에 대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표준화 시켜놓으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쉬워요. 아시죠? 그게 원래 상거래에서 전형적인 룰이죠. 그게 제대로 팔려면 표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표준화 시키면 시킬수록, 그게 커스터마이즈 시키면 시킬수록 특이하게, 요즘 말하면 그걸 뭐 에디션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에디션, 뭐 한정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면 거래 상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슈퍼마켓에서 거래되게 하려면 표준화를 잘 시켜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도 거래를 표준화 시킨 걸 우리는 선물 거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와 선물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표준화 돼 있느냐, 표준화 안 돼 있느냐. 표준화 안 돼 있으면 포워드, 표준화 돼 있으면 퓨처즈라고 얘기합니다. 포워드에는 S를 안 붙이고 퓨처에는 S를 붙여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거래의 상대방이 굳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표준화 시켜놓으면. 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서 거래만 성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쌍방 간에 서로 누군지 전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게 청산소라는 데서, 거래소라는 데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청산회사라는 데서. 원래 여기서 거래소 막 나오죠? 거래소라는 구체적인 장소 어쩌고 쭉 나오는데,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이 바로 거래자 사이에서 결제를 전담하는 청산 기능이죠. 사이에서. 나중에 이제 만기 때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누구한테 돈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운데 청산소에서 개입을 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청산소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데 근데 청산소도 바보는 아니죠. 청산소가 대신 예를 들면 이쪽이 불리한 쪽에서 계약 이행을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미래 일이니까 뭐 갑자기 이 수치가 확 변할 수도 있지만 슬슬 돼가는 양상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돈을 내줘야 되겠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루 전이라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사망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일 경우에는 사망해 버리면 찾아가서 그 물건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결제 이행에 대한 위험을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청산소가 개입하는데 청산회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물론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전혀 거래 상대방이 돈을 받게 된다면 못 받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청산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 이행에 대한 보증이 딱 돼 있다. 그리고 거래도 표준화 딱 돼 있다. 그러니까 배추 같으면 딱 100포기씩 단위로 100포기. 거래가 굉장히 편해요. 나는 딱 43포기만 원한다. 43포기를 팔 사람 그거 어떻게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도 그냥 100포기를 해야 된다. 100단위로 딱딱딱 이렇게 끊어주면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연상하면 돼요. 5만 원 이하에서는 10주씩 거래한다는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다 거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죠. 표준화시켜 놓는 것들이. 그래서 선도와 선물 거래는 요약하면 이렇게 3개. 계약을 표준화시키고 거래 집중, 중앙에서 결제 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표준화 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가장 키 포인트예요. 표준화가. 그래서 유동성이 선도거래보다 훨씬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또 하나의 더 추가적인 장치가 또 있는데 뭐 중간 청산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스페큘레이터들이 본격적으로 막 참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위험 관리자들의 9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수로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중간 청산이라고 하는 건데 중간 청산은 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포워드 컨트랙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폴드 딜리버리 세일이다. 디폴드 딜리버리 세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포워드냐 퓨처즈냐 그거는 원래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래 편의성 때문에 달라진 거지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기 때문에 포워드냐 퓨처즈냐를 일일이 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실수로 선도라 그래도 선물이겠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돼요. 선도든 선물이든 특별하게 강조해서 차이를 둘 때 이외에는 그냥 막 섞었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도 막 그냥 섞었어요. 선물 거래 하면서도 선도 거래라고 그러고 막 섞었었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게 선도인데 선물이라고 아예 용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 그래서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디폴드 딜리버리 세일이죠. 인도하는 쪽 입장에서 연기된 딜리버리 인도에서 파는 거다.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연기해서 파는 거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때 하고 딜리버리는 연기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선도 거래 묘미는 더한 거죠. 대신에 뭐야?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물 시장, 표준화된 상품이 거래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참여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왜? 가격 알아맞히기 게임인데 알아맞히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나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 주가지수 쉬워 보여.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점점 다가오면 선도거래가 이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을 두고 똑같은 만기를 갖고 똑같은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대상을 갖고 얼마든지 바로 하루 직전 아니면 마감하기 1초 직전에도 거래할 수 있어요. 1초 후에 가격을 예상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계속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만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래량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쉬워 보이니까. 근데 이건 확률 변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에 따라서 자기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돈을 딸지 딸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 거지 실제로 따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 다 따는 사람만 나오게? 이 선도거래, 선물거래는 어때요? 한 사람이 돈을 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잃어야 돼요. 왜요? 그 돈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차익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잃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주식하고 연관지어서 헷갈려 하는데 주식은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팔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팔고 그냥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뭐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뭐 이익 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또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손해보는 건가요? 떨어지면 안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도거래는 어때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뭐 기초자산 거래하는 것처럼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근데 불리하면 안 팔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고 올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거는 기다릴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만. 이때는 어떻게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을 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기본적인 거래는 해칭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매도 예정, 매수 예정. 요 현물 보유, 현물 공매도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매도 예정, 매수 예정. 그러니까 지금 현물이 없어도 되고 나중에 살 거고 그리고 지금 없는데 나중에 팔 거고 이런 거야. 그걸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만 글씨 써놓은 게 이제 선행해지다 뭐 그런 그 얘기하는데 지금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현물이 등장하면 그때 서로 거래를 하겠다 하는 걸 이제 선행해지다 그러고 지금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거래가 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재고를 잔뜩 갖고 있는데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장래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 그거의 위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시기가 있다. 뭐 겨울에 뭐 난방유 같은 거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사면 폭락하면 그래서 기름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매도 해지를 하면 되죠. 저희가 매도 포지션에 쓰면 돼요. 그런 식으로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 하락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그래서 보유했느냐, 현물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그걸 현물 해지라고 그러고 없는 상태에서 해지라는 거를 선행 해지다 그렇게. 그래서 매도 포지션에 쓰는 사람들은 가격 하락이 두려운 거죠. 하락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그 사람은 가격이 하락하면 이 선도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투기 거래에서는 성공한 거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해지 거래는 뭐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이익 봤다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뭐 그거에도 관심은 없던 사람. 매수 포지션에 쓴 사람은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셈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해지 거래냐 뭐 스페큘레이터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기초 자산을 거래할 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선물 투기 거래자 입장에서는 상승하면 이익 본다. 그러면 상승하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럼 이제 해지 거래하는 사람은 상승이 염려돼서 매수 포지션에 쓰는 건데, 투기 거래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산이든 파생상품이든 그 변수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 상승할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에 쓰면 되는 거야.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여기 선물의 반대, 지금 기초자산, 지금 현물 시장, 스팟 거래든 포워드 퓨처즈 거래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에 쓰면 돼요. 현물 같으면 그걸 우리는 공매도라 그러죠. 공매도. 선물 거래에서는 그냥 매도 포지션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매도가 바꿔져 있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선물과 현물을 그냥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스페큘레이터들이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페큘레이터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주식이나 그러니까 기초자산이나 파생상품이나 별거 없네. 주식이나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차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사면 되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선물이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이제 함정이 빠지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요. 공매도라는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없는 경우에 빌려서 판다 이거죠? 빌려서 판다. 근데 원래 개념은 아예 빌리지도 않고 그냥 매도 주문만 낸다, 그런 표현인데, 원래는. 그래서 공매도라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 원래 의미의 공매도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빌려서 파는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현물하고 선물하고 자, 이것도 매수 두 개를 잘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도. 현물은 공매도가 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편하죠. 선물은 매도. 그러니까 이걸 포지션을 잡는다 그래요. 근데 두 개가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하락하면 이쪽이 굉장히 편하게 보여요. 공매도라는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지션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두 개의 차이가. 이거는 완기가 없고, 이거는 완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 근데 편리해요. 이 부분이. 이거는 시장이 막 하락하는 장에서 막 공매도 같은 거 금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빌려서 파는 것조차도 막 금지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한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선물을 매도 포지션은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선물 시장은 매도 포지션을 금지시킨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 선물이란 게 그런 성격인데, 선물이 원래 그 자체가
투기 거래소가 뭐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목적은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위험 관리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투기 거래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거는 금지시켜놔도 이거는 전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하지만 함정이 빠진다는 게 만기가 존재한다. 봐요. 거래의 편리성만 따졌다가 다 마찬가지야. 이게 매스 포지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물 보면 현물보다 아까 뭐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거액 자산가들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액 시장도 아주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소액 거래도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스톱해야 되겠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 스톱하다 해야 되겠네. 이제 갑자기 편집할 때 좀 도움을 주게 사라져야 되겠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어, 이거. 예를 든 게. 만기가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만기가 있다. 이게 녹화가 너무 불편해.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중간에 지금 휴식한다고 끊어버리면 되는데. 써봐. 만기가 있다. 예, 생각났어. 됐어. 자, 그래서,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런 경우에, 공매도가 금지시키면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거든요. 이쪽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돼요. 포지션을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익을,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공매도 같은 것도 뭐 나중에 빌렸기 때문에 언제 다시 돌려줘야 된다. 빌린 걸 돌려준다 하는데 그거를 뭐 만기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만기를 정해놓지 않고 예를 들면 뭐 1년 동안 빌려줄게. 뭐 이렇게 대략 뭐 2년 동안 빌려줄게. 그런 거를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만기가 이게 짧아야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아야지 유동성이 높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사고 빨리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팔 수 있는 뭐 하여튼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짧은 곳에 많이 몰려요. 그래서 금방 이게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금방 평가를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하고 스페큘레이터들은 가격 변수에 대한 결국 예상을 하는 게임인 거구나.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